남편과 사별 후 한 식당에 면접 보러 갔더니 절 찾는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식당 사장님께 이정화입니다 라고 했더니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버려졌다는 네 글자로 시작되었어요. 1962년의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고 그날따라 매미들은 세상이 끝날 것처럼 울어댔죠. 7살이었던 저는 낡았지만 정들었던 대문 앞에서 엄마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아빠는 싸늘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내려다봤어요. 그 옆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벌레라도 보는 듯한 경멸적인 시선으로 저와 엄마를 훑어보고 있었죠. 아빠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 여긴 더 이상 당신이 있을 곳 아니야. 이 집도 내 옆자리도. 엄마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어요. 여보, 제발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정화는 어떡하고요? 이 아이는 당신 딸이잖아요? 핏줄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칩니까? 하지만 아빠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매정하게 말했죠. 시끄러워. 저 여자 배 속에도 내 자식이 있어? 이제 와서 아비 노릇 강요하지 마. 지긋지긋하니까. 어서 데리고 가.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는 제 작은 심장에 그대로 박히는 것만 같았어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엄마의 흐느낌만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렇게 아버지는 새로운 가족을 선택했고 저와 엄마는 낡은 보따리 하나와 함께 세상 밖으로 내던져졌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무더위와 매미 소리 그리고 굳게 닫힌 대문은 어제 일처럼 선명해요. 저와 엄마는 도시 변두리의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좁고 축축한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어요. 아빠와 함께 살던 집과는 모든 것이 달랐죠. 엄마는 매일 밤 기침을 심하게 하셨고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핏기 없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작은 손으로 물수건을 짜서 엄마의 이마를 닦아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어느 초가을 날 엄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힘겹게 잡으셨어요. 정화야, 우리 딸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으셨어요. 제 손을 잡고 있던 엄마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을 때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것이 어떤 공포인지 온몸으로 깨달아야 했어요. 아버지가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제 나이 8살의 가을이었어요. 그 후 저는 먼 친척의 손에 이끌려 수녀원에 맡겨졌어요. 인자한 표정의 수녀님이 제 손을 잡고 길고 하얀 복도를 걸었죠. 이제부터 여기서 지내는 거란다, 아가. 이젠 여기가 내 집이야. 수녀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지는 못했어요. 저는 가족에게 2번이나 선택받지 못한 존재였으니까요. 그 상처는 제 이름 위에 새겨진 주홍 글씨처럼 평생 저를 따라다녔어요. 수녀원의 밤은 길고 외로웠어요. 다른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잠 못 들고 뒤척이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을 보며 웅크리고 누워있는데 아주 희미하게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치는 듯 했어요. 언젠가 꼭 찾을게 내 딸 잊지 마. 깜짝 놀라 눈을 떴지만 주인은 고요했어요. 그건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엄마를 그리워하는 제 마음이 만들어낸 환청이었을까요? 아주 희미했지만 그 목소리는 칠흑 같던 제 유년의 유일한 미스터리이자 붙잡을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답니다. 악몽 같던 유년 시절을 지나 저는 수녀님의 도움으로 악착같이 공부의 교사가 되었어요. 텅 비었던 제 세상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채워지면서 잊었던 온기를 아주 조금씩 되찾아갔죠. 상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흉터 위로 새살이 돋아나는 기분이랄까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저에게 구원과도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깊은 상처를 알아봐주고 기꺼이 그늘이 되어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제가 고아라는 배경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안아주었죠.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생전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가져보는 사치를 누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어요. 시댁의 냉대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시시때때로 저를 핥히었죠.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늘 저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셨어요. 쯧쯧, 배운 거라곤 책 읽는 것밖에 없으니 과일 하나 제대로 못 깎는구나. 역시 근본은 속일 수가 없어. 집안 망신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제 남편만은 언제나 폭풍 속의 등대처럼 굳건히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은 제 아내이고 어머님 며느리입니다. 자꾸 그렇게 정화 씨한테 상처 주시면 저도 더는 못 참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그렇게 저를 감싸주었어요. 식탁 아래로 제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는 그 온기 하나만으로도 저는 세상의 모든 모진 바람을 버틸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어리석게도 말이죠. 행복은 신기루 같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고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저희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죠. 의사 선생님은 침통한 표정으로 CT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간암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된 상태라 손을 쓰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귀가 멍멍해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어떻게 그를 부축해 병원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며칠 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화야, 미안해. 혼자 가게에서 그래도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은 행복했어. 국화꽃 향기가 가득한 장례식장에서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멍하니 남편의 영정 사진만 바라봤어요. 눈물조차 다 말라버렸죠. 제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던 사람,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었던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또다시 저를 혼자 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지독한 두려움이 다시 저를 덮쳐왔어요. 저는 또 버려졌구나. 이번에는 신에게서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두 아이를 건사하는 것은 오롯이 제 몫이 되었어요. 남편이 남긴 약간의 퇴직금은 병원비로 모두 사라졌고 교사 월급만으로는 사춘기 아이 둘을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좁은 아파트 식탁에 앉아 붉은색 글씨가 가득한 고지서를 볼 때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전기세, 수도세, 아이들 학원비, 제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천장을 보며 내일이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저는 아이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만 했죠. 결국 저는 평생의 꿈이었던 교직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교감 선생님께 사직서를 내밀던 날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이 선생님 정말 그만두시려고요? 평생 교단에 서는 게 꿈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애써 담담하게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감 선생님. 하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돈 들어갈 곳은 점점 많아지네요. 더 늦기 전에 뭐라도 해야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제 꿈 하나쯤은 괜찮습니다. 분필을 잡던 손으로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막막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평소에 입지 않던 낡은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시장 근처 허름한 식당 앞에 섰죠. 문 앞에는 주방 보조 및 홀서빙 구함 나이 무관, 초보 환영이라는 구인 공고가 붙어 있었어요. 분필을 잡던 손으로 이제는 접시를 닦아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망설여졌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고 결심한 듯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 자존심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어요.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식당 안은 분주했지만 어딘가 정겨운 분위기였어요. 저는 면접을 보기 위해 구석진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손을 만지작거렸죠. 그때 제 시선이 벽 한쪽에 색이 바른 채 걸려있는 낡은 현수막에 닿았어요. 잃어버린 딸을 찾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간단한 특징이 적혀 있었어요. 마이너스 이름 이정아, 마이너스 생년월일 1955년 X월 X일, 마이너스 특징 어릴 적 왼쪽 손목에 작은 화상 자국이 있음. 제 이름과 생년월일이 똑같은 것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무심코 제 왼쪽 손목을 내려다봤죠. 그곳에는 어릴 적 뜨거운 주전자에 대었던 희미한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흉터까지 나랑 똑같잖아.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어. 그저 흔한 이름이라 동명이인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목의 흉터까지 같을 리는 없었죠. 그 순간 그 현수막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저를 부르는 간절한 외침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답니다. 제가 현수막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맞은편에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의 한 여인이 따뜻한 차를 들고 와 앉았죠. 그분이 바로 이 식당의 사장 윤미라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오셨죠? 날이 더운데 고생하셨어요. 우선 차 한잔 하세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건네는 말에 저는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화입니다. 이정화라는 제 이름을 듣는 순간
미라 씨의 눈빛이 아주 잠깐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찻잔을 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는 듯 했죠.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되찾고 제가 내민 이력서를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아네, 이정화 씨, 이력서가 아주 훌륭하시네요. 교사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솔직히 저희 같은 식당 일은 많이 힘드실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결심한 듯 똑바로 미라 씨를 보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는 제 이름을 듣고 아주 잠깐 숨을 멈춘 듯 했어요.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찰나의 흔들림은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죠. 벽에 걸린 현수막과 눈앞의 여인.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접은 시종일관 친절하고 정중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질문들은 단순한 면접 질문 이상으로 느껴졌죠. 마치 제 삶을 확인하려는 듯 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고향은 어디세요? 부모님은 다 근처에 살고 계시고요. 저는 담담하게 제 상처를 드러내듯 말했어요. 고향이라고 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녀원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수녀원과 부모님은 돌아가셨다는 제 말에 미라 씨는 입술을 깨물며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셨군요. 정말 혼자 힘드셨겠어요? 아이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꾸며낸 듯한 위로가 아닌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수십 년간 쌓아온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죠. 그녀의 질문은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맞추려는 사람처럼 제 과거를 더듬고 있었지만 그 눈빛 뒤에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연민이 느껴졌거든요. 면접이 끝나고 식당을 나서며 저도 모르게 다시 한번 현수막을 쳐다봤어요. 미라 씨는 창가에 서서 제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확신과 슬픔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복잡하게 스쳐 지나가는 듯 보였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떠나자마자 미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엄마 아무래도 찾은 것 같아. 그날의 면접은 참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를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제 상처를 보듬어주는 듯한 그곳의 분위기가 싫지 않았어요. 저는 이곳에서 어쩌면 잃어버렸던 제 삶의 조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며칠 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아직 일이 서툴러 손은 느렸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어요. 그때 미라 씨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정화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사장님. 제가 손이 느려서. 제가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식당 문이 열리며 곱게 나이든 한 노부인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미라 씨는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 엄마? 오셨어요? 이리 와서 인사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에요? 미라 씨가 저를 주방에서 데리고 나와 노부인께 소개했어요. 정화 씨, 저희 어머니세요? 가게 주인이시죠?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정화입니다. 이정화라는 제 이름을 들은 노부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으셨어요. 그리고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셨죠. 그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노부인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소? 네? 이정화입니다만.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노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그녀는 제 손을 와락 붙잡았죠. 정화야, 내 딸 네가 맞구나. 세상에, 내가 너를. 저는 너무 놀라 손을 빼려 하며 말했어요. 사장님, 왜 이러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노부인은 제 손을 놓지 않고 오열하며 외쳤어요. 아니야. 내가 내 엄마야.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내 딸이란 말이다. 그 외침에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충격으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그때 벽에 걸린 딸을 찾습니다. 현수막이 들어왔어요. 제 이름, 제 생년월일, 제 손목의 흉터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한순간에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죽었다고 믿었던 엄마.
제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엄마가 지금 제 눈앞에 서서 저를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이건 현실이 아니라고, 이건 끔찍한 꿈이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하지만 제 손을 잡은 엄마의 온기와 거친 손의 감촉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도저히 꿈이라고 부정할 수가 없었답니다. 우리는 식당의 작은 방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저와 저를 엄마라고 말하는 분, 그리고 윤미라 씨까지 셋이서 마주 앉았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엄마라는 분은 눈물을 훔치며 어렵게 입을 여셨어요.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제가 알던 저희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8살 때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건 내 아버지가 꾸며낸 거짓말이야. 그 사람은 날 내쫓고 너까지 빼앗아갔어. 엄마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과거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제 아버지는 밖에서는 번듯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폭군이었다고 해요. 술을 마시면 엄마를 때리는 일이 잦았고 결국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이면서 엄마를 내쫓았다는 거였죠. 그날 아버지는 어린 제 팔을 거칠게 끌고 나가며 엄마에게 소리쳤대요. 이 아이는 당신 죽은 걸로 알게 할 테니 다시는 찾을 생각 마. 엄마는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매정하게 밀쳐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먼 친척 집에 잠시 맡겼다가 엄마가 병으로 죽었다는 거짓말과 함께 수녀원으로 보냈던 거였죠.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얼굴에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거짓말,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건데요? 왜 평생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원망 섞인 제 외침에 엄마는 오열하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쫓겨나서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바로 널 찾을 수가 없었을 뿐이야. 식당 일, 공장 일 안 해본 일이 없단다. 돈을 벌어서 너를 찾아야 하니까. 엄마는 품에서 낡고 해진 수첩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그 수첩에는 수십 년간 저를 찾아다닌 흔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전단지, 저를 봤다는 헛된 제보에 달려갔던 지명들, 그리고 해마다 제 나이를 적어놓은 메모까지. 전국을 다 뒤졌어? 혹시나 네가 이 근처에 있을까 싶어 여기에 식당을 차린 거고 저 현수막도 그래서 붙인 거야. 언젠가 네가 볼 수 있을까 봐. 그 순간 제 기억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수녀원 침대에서 잠결에 들었던 희미한 목소리. 언젠가 꼭 찾을게. 제 유년의 유일한 미스터리였던 그 목소리, 그건 꿈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저를 떼어놓던 날 엄마가 제 귓가에 몰래 속삭였던 마지막 약속이었던 거예요. 원망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가 버려진 게 아니었다는 안도감과 수십 년의 세월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제 안에서 거세게 충돌하고 있었답니다. 엄마를 만난 것이 기쁘기보다는 원망스러웠어요. 수십 년간 제 안에 쌓아온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며칠 뒤 일을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 제 앞에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제게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죠. 정화야, 이거 받아라. 그동안 못해준 거 이걸로라도. 저는 그 봉투를 차갑게 밀어냈어요. 필요 없습니다. 제발,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상처받은 눈으로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요? 제 인생이 다 망가지고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땐 어디 계셨는데요? 돈으로 제 지난 세월을 사시게요? 저는 차갑게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그 후 며칠간 저는 엄마를 계속 밀어냈어요. 그런 저를 보다 못한 미라 씨가 어느 날 저를 카페로 불러냈죠. 어색한 침묵 속에서 미라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언니?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엄마는 평생 언니 사진 한 장 품에 넣고 다니면서 언니 생일마다 혼자 촛불 끄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라 씨는 말을 이었죠. 저도 어릴 땐 그런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눈앞에 있는 저보다 있지도 않은 언니만 찾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엄마한테 언니는 삶의 이유 그 자체였다는 걸요. 저에게는 이부 동생이 생긴 거였어요.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은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제가 시장에 다녀와 집에 들어서는데 집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엄마와 미라 씨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엔 써먹해하던 아이들이 할머니와 이모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죠. 엄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한 알을 안겨주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우리 강아지들 할미가 뭐든 다 해줄게. 뭐든.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텅 비었던 저희 집의 온기를 채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평생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그리워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그 울타리를 꼭 만들어주고 싶었죠. 어쩌면 지금이 그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느 주말 오후에는 식당에 저희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죠. 저와 엄마 미라 씨 그리고 저희 아이들까지요. 아직은 조금 서먹했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화기애애했어요. 아이들은 새로 생긴 할머니와 이모가 좋은지 제잘거리며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할머니, 이모, 다음에 또 놀러 와도 돼요? 그럼 여긴 이제 너희 집이나 마찬가지야. 매일 와도 돼? 미라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고 엄마는 그런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채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낯설었던 관계는 아이들을 통해 조금씩 가까워졌고 텅 비었던 제 삶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자리를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낡은 살림살이를 보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정화야,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당장 이사가자. 엄마가 좋은 집 알아볼게.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괜찮아요? 여기서 아이들이랑 행복했어요. 그래도 이제 어머니랑 미라 씨가 곁에 계시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더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 말에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 저희 두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맞닿는 순간이었죠. 며칠 뒤 해질녘 저는 식당 벽에 수십 년간 걸려있던 현수막 앞에 섰어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색이 바래고 낡은 그 현수막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죠. 옆에서 지켜보던 미라 씨가 말했어요. 언니, 이제 정말 내리는 거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 찾았으니까 더는 필요 없네. 저는 현수막을 소중하게 접어 품에 안았어요. 제 얼굴에 처음으로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죠. 평생을 버려졌다는 상처 속에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제 삶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저를 찾아 헤맨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식당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창문 너머로 새로 생긴 제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저도 그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제 길고 외로웠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만 같았답니다.